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8번째 페이지. 2주 만에 돌아온 대화학자 곽재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아니 뭐 웃으십니까? 보고 싶었었어요. 저도요. 예, 저도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소어 포노타임인 주기율표 하고 있는데요. 예, 들을 때마다 웃으시네요. 아, 네. 인 주기율표에 주기율표만 영어로 안 돼 있는 게 약간 좀 오그라드시. 아니 좀 묘하군요. 네. 예. 네. 지난번에 이제 헬륨편 나가고 나서 댓글이 몇 개 달려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조태현님께서요. 우리 미터제식 선생님께 밸런스 게임을 하나 던지셨는데요. 곽재식 작가 밸런스 게임. 지금처럼 살면서 미터법 쓰기 대 100억 받고 죽을 때까지 미터법 안 쓰기. 미터법 쓰기 100억 포기죠. 이걸 뭘 고민을 합니까? 한치의 고민도 안 합니까? 아니 진짜 이런 영혼을 100억에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이다 미터법은 나에게. 마장동 가서 고기 한 근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곽씨 일가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마음이 싸하잖아요. 느끼셨잖아요. 방송하다가 진짜로 이거를 여러분 이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거를 이 정도만 들으시죠? 예. 막 방송에서 어떤 무슨 높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자 우리 이제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약간 이상합니다. 이제 기분이. 약간 좀 신경 쓰여요. 기분이 이상해. 신경 쓰여요. 그런 발길이 게. 9만 리네 이런 거.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를 100억에 안중근 의사가 예. 우리나라를 독립운동을 예. 100억 받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면 안중근 의사가 뭐 100억 받고 독립운동 안 하죠.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다. 물론 뭐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만큼은 안 되지만 잡지사 수만 번 출연해도 100억 못 모읍니다. 뭐 어떻습니까? 예, 뭐 100억이 뭐 미터법보다 중요합니까? 역시 저버리지 않는군요. 이건 진짜 미터법의 독립투사. 예, 조금의 진짜 주저함도 이건 없을 문제. 이거를 액수가 아무리 커져도 뭐 좀 많이 커지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100억 정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다. 100억 정도는 뭐,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구독자 KD유님께서는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작가님, 지난번에 이제 헬륨이 지구에서 귀하고 대체하기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네.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 배우신 분이군요. 그래요? 말이 되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못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그 얘기는 했었어요. 태양의 주성분이 수소인데 수소 다음으로 태양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헬륨이다. 그래서 태양을 그리스어로는 헬리오스 이런 식으로 부를 때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 헬리오스이기 때문에 헬리오스에서 헬륨이 왔다. 이런 이야기 설명해 드렸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주성분이 수소인데 헬륨은 왜 생겼느냐? 태양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수소들이 뭉쳐가지고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태양의 깊은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그 핵무기 할 때 수소 폭탄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수소에 불 붙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양이 지금으로부터 한 40억 년 전에서 50억 년 전 정도에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끝없이 계속 빛을 내면서 핵융합 반응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수소들이 빛을 내뿜고 나서 헬륨으로 계속 변해가지고 지금 태양에는 이렇게 헬륨이 많아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만 많이 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헬륨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뭐 쉽지 않죠. 단가? 우리 지난번에 그 뭐죠? 그 유성구에 있다는 그거. 우리 지난번에 그때 무슨 에너지 뭐 전기 뭐 이런 거 하다가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다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했던 그게 바로 핵융합 실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 원리상으로는 뭐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원소 리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뉴스에서도 리튬 배터리 관련 기사 자주 볼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각광받는 리튬이 언제 처음 발견됐습니까? 리튬 주기율표 외울 때 주로 이제 앞부분을 많이 외우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이렇게 줄줄 외우는데 그렇게 이제 외우다 보면 정말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원소인데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외우고 있는가? 그렇죠. 정말 생소하다. 이렇게 하면서 외우게 되는 것들도 있죠. 이게 이제 세대 차이인데 한 80년대생 정도만 해도 80년대 한 중반생까지만 해도 요거를 학교 다니면서 외울 때만 해도 리튬이란 걸 외우면서 이거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물질인데 이거 근데 왜 외우고 있지라고 하면서 외웠을 겁니다. 그러나 대충 한 80년대 후반생 90년대 초반생 분들은 수소, 뭐 헬륨 앞으로 풍선에 들어가는 거, 리튬
그 배터리에 나오는 그 리튬이야. 그치. 라고 하면서 친숙하게 외우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원서 포너 타임인 주기율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주기율표에서 좀 낯선 원소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떨떠름하게 생각하시거나 지나치게 어떤 생소함을 느끼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이 또 리튬 각광받을지 모른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리튬처럼 갑자기 모두가 다 아는 원소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될지도 모를 노릇이거든요. 네네. 리튬이 대표적으로 네. 90년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몇몇 분들 외에는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기율표 외울 때 잠깐씩 한번 보고 지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 예.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원소가 제 말로 되었죠. 떡상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세기 후반 정도였어요. 네. 스웨덴의 요한 아르프베르드손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20대 초반, 20대 중반, 하여튼 20대 젊은 나이에 돌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돌. 네, 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렇게 보다가 네. 이런 성분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새로운 원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얼떨결에 찾아낸 그런 원소가 이 리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해보면 네. 이런 건 좀 묘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어떤 이분 찾아보면 업적으로 이 리튬의 발견 이런 거 항상 나오거든요. 네네. 이 스웨덴의 아르프 베드손 이분. 네. 이분이 이후에도 뭐 인생 잘 사셨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성과 업적이 네. 20대 중반에 딱 나오고 돌 구경하다가 남은 세월은 약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사는 것 같은. 갑자기 왜 약간 이런 이분의 느낌 인생에 어떤 대해서 왜 느낌일까? 우리가 사색을 하는 거죠? 문득 떠올라. 아하. 이름은 왜 리튬이 되었느냐? 리튬의 이름이 왜 리튬이냐? 네네. 구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죠?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지? 무슨 네. 뭐 히스토릭. 네.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올리틱 에이지라고 합니다. 네올리틱 에이지. 네오가 이제 새롭다, 신이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리틱 이게 이제 석기 이런 뜻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팔레올리틱 에이지라고 합니다. 석기. 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네. 그냥 일일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돌에다가 먼저 그림을 새긴 다음에 네. 돌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찍어내면 네. 도장 찍듯이 그림이 그대로 찍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한자로는 일종의 판화죠, 그죠? 네. 한자어로는 석판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요거를 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돌에다가 새겨서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돌이네요. 리스 예. 그게 돌이네요. 리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리토스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도 네. 결국은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 규소가 돌의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만들면서 그 회로를 새기는 것도 돌에다가 그렇게 그림을 새기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도 나노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바로 그 리소스 거기서 돌에서 발견한 원소라고. 아까 그 스웨덴 분이 이 스웨덴 분이 아니 원소를 뭐라고 하지? 돌에서 나온 거라고 하자. 네.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지었다면 약간 뭐 돌륨이라든가 아하. 뭐 돌소 이런 식으로 굳이 아니면 뭐 음을 한자를 붙였을까요? 쓴다면 예, 뭐 예. 석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 네. 이분 유럽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다. 멋있게 그리스어에서 가져와서 리토스에서 돌에서 나온 원소라는 뜻으로. 황금 보기를 리튬 보듯 하라. 그 좀 부적절하죠. 요즘 그래요? 리튬 소중한 원소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약간 뭔가 종목만 갈아탄 느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황금보기 금시세가 요즘 안 나오니까 뭐 리튬 시세가 높아진다. 종목만 갈아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리튬도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시리즈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게 원소가 다른 물질과 만나서 얼마나 뭐 쉽게 반응하느냐가 좀 특성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리튬은 어떻습니까? 리튬 주기율표에서 보면 수소 밑에 리튬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 위로 같은 줄에 그려져 있는 것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배웠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수소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네. 리튬도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원소입니다. 아. 수소보다도 리튬이 화학 반응을 더욱 더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튬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거를 만지면 다칩니다. 만지면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리튬 덩어리를 갖다가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둬도 네. 그냥 약간 녹슬듯이 지 혼자서 막 스르르 하면서 약간 망가집니다. 리튬 덩어리를 물에다가 던지면 네. 막 약간 막 불불 막 하면서 가만히 있질 않는군요. 약간 터지듯이 예. 그러니까 맹물만 만나도 네. 그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막 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원소인데 원소가 헬륨처럼 좀 점잖은 맛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뭐 오도방정이나 또. 그렇군요. 예. 역시 충청도 양반 자손 약간 이런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수소 이야기할 때 뭐 수소 결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가 약간 플러스 전기를 뭐 띠는 듯한 어쩌고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리튬도 플러스 전기를 굉장히 잘 띠는 상태로 변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원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네. 리튬이 플러스 전기로 굉장히 잘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묘한 장치 속에서 리튬이 플러스 전기를 막 띄게 만들었다가 안 띄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기를 이끌어내는 장치로 만든 게 리튬 이온 배터리다라고 하면 크게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배터리의 원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주기율표 띄운 김에 잠깐 그것 좀 볼까요?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보면 그 세로 같은 세로줄을 공유할수록 비슷한 성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리튬 밑을 보면 말이죠. 네네. 소듐과 포타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익숙한 네. 말로는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가님 나트륨 칼륨은 우리가 음식으로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리튬도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발상. 이거 정말 과학적이고 좋은 발상이죠.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발상입니다. 이런 리튬은 발상. 왠지 몸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진짜 이거 사실은 우리 이 진행자 선생님께서 이강민 선생님께서 발상이 좋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써주신 작가 선생님께서 그렇죠. 발상이 좋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발상 도둑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발상인데 네. 이게 바로 이 스웨덴의 이 화학자 발견하신 분의 어떤 총기 이분이 왜 훌륭한 화학자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돌 속에서 무슨 이상한 성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성질을 확인해 보니까 뭐하고 비슷하겠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포타슘, 칼륨, 나트륨, 소듐, 나트륨 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네. 비슷한 물질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소듐은 뭐 사람 몸속에도 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느니 뭐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람 몸속에도 소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포타슘이 많이 든 물질 뭐 고구마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먹어서 뭐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사람 몸속에도 포타슘, 칼륨이 있어요. 나트륨, 칼륨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몸속에 많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화학자분이 딱 보니까 네. 포타슘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소듐인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거는 아닌 그러니까 동식물 생물의 몸속에서 발견되는 그거는 아닌데 뭔가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죠. 생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게 돌 속에서 나왔다. 사람 몸 속에 염분이 너무 많다면 고혈압이 되는 것처럼 혹시 돌에 이게 너무 많으면 돌도 고혈압이 되는 건 아닐까? 물론 고혈압이라는 거에 진작에 상상 안 하셨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건 돌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인데 생명체 속에 들어있던 그거하고 뭔가 비슷하더라. 이거는 돌을 이름으로 짓자. 이건 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물질이다. 생물 속에는 잘 없다. 라고 해서 리토스 돌이라는 뜻에서 따와서 이름이 리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생물 몸속에 리튬은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얘기를 더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오르면서 이제 인기 급상승 원소가 됐다. 배터리 때문이라는 건데 아까 그 뭐 플러스 못 뛰는 성질 말고도 리튬이 배터리 만드는데 적합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뭐 딴 원소들이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리튬만의 뭐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기율표에 이렇게 써놓은 순서가 대충 무게 순서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3회차째예요. 수소했고 헬륨했고 이제 리튬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쪽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수소 덩어리는 수소 기체잖아요. 헬륨도 헬륨이 있으면 그냥 기체입니다. 날아다니는 거죠. 공기보다 가벼워서 풍선에 넣으면 붕붕 뜨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기체 상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덩어리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기구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헬륨으로 뭐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사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아름다운 너를 위한 목걸이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뭉게뭉게 퍼져나간 헬륨 덩어리를 뭘 해봐야. 그럼 기구나 장치 같은 걸 만들기 안 좋아요. 덩어리로 만들어봐야 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금속이나 그렇게 고체 상태로 지구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 중에 가장 가벼운 거. 이론상 이보다 더 가벼울 수 없는 거. 리튬이 되는 거죠.
리튬은 네.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네.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재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고체 덩어리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건데 예. 마침 요게 아까 플러스 전기를 잘 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교묘하게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예. 배터리를 만들면 예. 우리가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중요한 특성이 예. 작고 가벼우면서 성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작고 가볍게 만들기에는 예. 원칙적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거죠. 리튬에게 이 이상은 없는 거죠. 어. 물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리튬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뭐 그렇다면 뭐 가벼우면 뭐 베릴륨도 배터리가 되고 다 배터리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네네. 리튬은 그 가볍다는 특성도 무시 못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2차 전지라고 하죠. 충전할 수 있는 전지. 충전했다가 방전되면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지 중에서는 제일 유용하게 널리 많이 쓰이는 게 납충전지였습니다. 납충전지. 납축전지, 납충전지, 납 2차 전지였는데 네. 아직도 자동차 배터리에는 이제 납축전지가 뭐 좀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납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금속이 오히려 대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몸이 네.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성능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납충전지의 무게는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무거운 거죠. 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볍게 가볍다는.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장점이다. 그럼 그냥 리튬 배터리랑 리튬 이온 배터리랑은 똑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 워낙 핵심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잠깐씩 이제 착각해가지고 네. 그냥 뭐 리튬 배터리, 뭐 리튬 전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걸 구분을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하고 리튬 배터리를 구분을 하는데 뭐 실용적으로 구분을 하신다면 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배터리 네,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이기도 한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리튬 배터리는 네. 리튬 덩어리 같은 거를 과거에 많이 써서 지금도 그래요. 리튬 덩어리를 통짜로 써가지고 만드는 부품이 꽤나 많이 들어간 보통은 충전되는 기능은 없는 보통 조그만한 그 뭐라 그러죠 단추 모양으로 생긴 그런 전지 있잖아요. 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예. 거 그런 것 중에 이 리튬 전지가 좀 있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리튬이라든가 뭐 그렇군요. LI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동그란 거. 그런 것 중에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리튬 전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본 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전기를 잘 띈다는 리튬의 성질을 활용하고 가볍다는 점도 활용한다라는 네. 점에서는 닮은 점이 있는데 이제 리튬 이온이라는 거는 리튬이 물이나 어떤 다른 액체에 녹아 나와 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띈 상태로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튬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물에 잘 녹아 나와 가지고 다른 물질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런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하도록 여러 가지 물질을 함께 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리튬 이온 배터리로 충전 반응전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제품을 가볍게 만드는 데 일조한 리튬 배터리는 누가 발명했습니까? 스탠리 휘팅엄, M 휘팅엄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네. 그리고 존 굿이너프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 좋네요. Good enough. Good enough. 아하. 뭐 이런 분. 예. 그렇습니다만 이분보다도 사실은 더욱더 많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떤 요정 요정.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떤 상징이라고 네. 하면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저 유튜브 사진의 제일 오른쪽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 요시노 아키라 교수 같은 경우에 이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일본에서 개발했고 실제로 이 기술이 이어져 가지고 일본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게 된 것이죠. 아, 그럼 생각해 보시면 네. 드론을 요즘에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드론 그렇죠. 뭐 촬영할 때도 쓰고 장난감으로도 쓰고 저희 어머니 문화센터 가서 배워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걸 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네. 좀 취미 삼아. 뭐 약간 우리 이강민 선생님 어떤 네. 추적 감시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는데. 도대체 아니야 뭐 너무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오케이. 네네 예. 네네 예. 네 열심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요즘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뭐 산불 감시 이런 데까지 쓰이고 있고 뭐 택배도 요즘 드론으로 한다고 하고 그죠? 네. 근데 드론이라는 게 갑자기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무슨 뭐 날아가는 이론이 1995년까지는 하늘을 날아가는 이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가 2011년에 어떤 뭐 항공의 대가가 새롭게 날아가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드론을 잘 못 띄우게 됐는데 요즘 드론을 잘 띄우게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은 원리겠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드론 뭐 예전부터 그 비슷하게 날아가는 헬리콥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드론이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느냐? 가장 큰 원리를 꼽아서 설명을 한다면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배터리가 오래 안 가면 그래서 한번 떴다가 3초 있으면 뭐 다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면 실용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 오래 가게 배터리를 주렁주렁 많이 달자. 그렇게 해놓으면 뜨지를 못하죠. 무거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있어야만 드론은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세상을 이렇게 뒤덮게 된 거 리튬이온 배터리다. 바로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 보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요즘 엄청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도 아니고 기아자동차도 아닌 미국의 그 전기차 회사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압도적으로 높은 자동차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전기차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느냐? 전기차 기술이 뭐 최근에 개발되었느냐? 전기차는 사실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먼저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뭐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전기차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눈에 그렇게 잘 안 뜨이는 약간 무슨 첨단 뭐 스마트폰 뭐 멋있게 생긴 자동차 이런 거 비하면 눈에 잘 안 뜨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다 바꿔놓았다. 아니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충전하고 나서 한 30분 타고 나면 차를 못 타. 안 되죠. 그러면 너무 실용성이 없잖아요. 따릉이 타고 말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주 큰 역할을 산업계를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분도 노벨 화학상을 모두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젠 리튬을 정말 하얀 석유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전 세계가 치열한 리튬 확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 리튬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리튬은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납니다. 뭐 미국에서도 뭐 좀 묻혀 있다고 하고 유럽의 체코 뭐 이런 데도 꽤나 많이 묻혀 있다고 하고 그래요? 뭐 러시아에서 난다, 중국에서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일단 리튬을 쉽게 거두어 드리려면 좀 쉽게 뭐 많이 깊이 묻혀 있어도 기왕이 뭐 널려 있는 데서 뭐 캘 수 있으면 더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튬을 쉽게 캘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어디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본 리튬의 성질을 가지고 좀 짐작을 해보면 대충 좀 넘겨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 아까 리튬의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고 그렇죠. 물하고도 화학 반응을 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막 내리고 뭐 이러면 리튬이 땅에 예를 들어서 막 널려 있다라고 하면 리튬이 다 녹아서 물에다 다 그냥 씻겨 내려가겠죠. 결국은 뭐 반응 일으키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 그냥 물 따라 내려갈 겁니다. 다 녹아나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막지대 같은데 비가 안 오는 비가 잘 안 오는 사막지대 같은데 리튬이 있으면 좀 쉽게 캐게 널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사막 지역에 리튬이 많이 있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런 곳에서 사막 지역에서 나는 리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편이고요. 뭐 멕시코 뭐 이런 데서도 좀 난다라고 하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볼리비아의 그 유명한 그 사막 있죠. 소금 사막 하얀 아름다운 우유니 호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그 사막입니다. 거기 이제 소금 사막이라 가지고 사막에 이제 소금이 남아 있어 물은 다 바짝 마르고 소금만 쫙 남아 있어 가지고 하얀 빛깔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예쁘네. 그런 사막인데 저기 이제 소금이거든요. 소금은 이제 염화 소듐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금은 염소하고 소듐이 이제 섞여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소금인데 바다에서 나는 그것도 그거죠. 그래서 먹어보면 저기서 이제 흙을 모래를 집어다가 흙을 집어다가 모래를 집어다가 먹어보면 짭짤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이야기 우리 이미 했었죠. 주기율표에서 소듐하고 리튬하고 아래 위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듐이 있는 자리에 리튬이 들어가면 더 박혀 있으면 대충 그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말이 돼. 그래서 저 소금 저 끝없이 널려 있는 저 소금 속에 리튬이 염화 소듐의 소듐 대신에 섞여 들어가 있듯이 그렇게 엉겨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거를 캐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대단한 거냐면 네. 우리나라에 리튬이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 리튬 없어요. 뭐 전 세계 두 번째 수입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리튬 어마어마. 네. 우리가 배터리 산업 아까 그 리튬이온 배터리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양산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한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입니까? 대한민국. 빠르네. 우리나라가 90년대 말에 일본에서 90년대에 처음으로 양산 시작했는데 몇 년 안 걸려서 우리나라가 따라잡아가지고 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일본 외의 나라 중에서는 처음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뭐 요즘 중국 업체 굉장히 많이 따라잡혀가지고 네. 세계 제일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졌는데 몇 년 전만 하도 이런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제일이죠. 되게 자신 있었군요.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기 약간 애매해졌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세계 정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은 배터리다. 네. 배터리가 얼마나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의 주 재료가 되는 리튬은 한국에서 지구 위의 반대편, 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이런 데서 네. 나거든요. 네. 리튬의 부재료로 많이 쓰는 코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아프리카 한중앙에서 많이 납니다. 쉽지 않네.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거를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한국으로 싣고 와가지고 예. 다시 그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은 또 의외로 미국에 있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는 또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보낸다니까요. 야. 그 온 세계를 휘감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무리 어떻게 한국까지 이걸 보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어차피 미국으로 또 보낼 건데요. 그래도 이거 한국에 보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 기술력이 한국 사람들이 배터리는 잘 만들잖아. 태평양 건너서 보내자. 무조건 한국이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5, 6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로큰롤 노래 중에 러브 포션 넘버 9이라는 노래가 있죠. 알죠. 러브 포션 넘버 9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90년대에 스웨덴 밴드 중에 더 카디건스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룹의 노래 중에 러브 풀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Love me, say that 알죠. you love me 이 노래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러브 포션 넘버 9, 스웨덴은 러브 풀, 한국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배터리죠. 우리나라는 한국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배터리다. 2010년대 한국은 사랑의 배터리다. 배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로봇 있죠. 로봇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로봇이 뭐 예전에는 뭐 팔이 2개였는데 요즘 팔이 4개라 가지고 로봇이 유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로봇이 유행할 수 있는 배경에도 로봇이 돌아다니려면 배터리가 좋은 게 있어야 돌아다녀요. 두 걸음 걸어 다니다가 충전해야 되겠다 돌아가고 이러면 로봇을 어디에 씁니까? 배터리가 좋아지니까 로봇이 실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부품이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아주 핵심이다. 관심 좀 가져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 끝으로 리튬이 이렇게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자재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사용이 됐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에도 좀 전문가들 외에는 안 알려져서 그렇지 대량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요소에 쓰이는 경우 있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리튬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원자들하고 합쳐가지고 교묘하게 물질을 만들면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촉매라든가 성질을 교묘하게 다른 물질의 성질을 교묘하게 바꿀 수 있는 물질 이런 거를 리튬으로 만드는 경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무 같은 거 만들 때 고무의 주 원료가 있는데 고무의 주 원료, 그러니까 합성 고무요. 석유에서 나온 물질로 석유를 가공해서 만든 물질로 고무를 만드는데 합성 고무 만들 때 그냥 그 물질만 이렇게 쌓아놓고 고무가 되어주십시오. 빈다고 고무로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리튬을 이용해서 만든 촉매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뜨려주면 그때부터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고무로 굳게 되는 뭐 이런 거 활용했고요. 그 외에도 무슨 뭐 도자기 만들 때 유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고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 용도로 요 리튬을 그 리튬 덩어리를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고요. 역시 다른 원자들하고 잘 합쳐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도 큰 해가 없을 정도로 한 다음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속에도 뭐 소듐도 있고 칼륨도 있고 뭐 포타슘이 있고 좀 얘기 말씀드렸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사람의 신경계를 작동시키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생소한 리튬 같은 계통으로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리튬이 싹 들어오면 네. 사람의 신경계가 그것 때문에 뭔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반응을 네, 일으키는 원래는 소듐이나 포타슘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신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소듐하고 포타슘하고 비슷하긴 한데 네. 그거는 아닌 리튬이 들어오니까 네. 사람 신경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이 리튬으로 만든 약을 먹으면 이제 또 정신이 혼란해지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의사 약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적정량을 먹으면 네. 조울증 같은 경우에 사람의 감정이 뇌에서 지나치게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리튬으로 만든 약을 먹으면 그 신경의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역으로 오히려 조울증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요즘도 종종 처방되는 약품입니다. 조울증 약으로 사용이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의 약으로도 쓰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온천에 뭐 리튬 성분이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과거에 한때는 이거를 그 탄산음료 중에 어느 한 브랜드에서 네. 요거를 넣어가지고 약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약간 장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븐땡. 약간 이제 선전처럼 리튬 첨가라고 해가지고 리튬이니까 리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리티에이티드 이렇게 아예 딱 써가지고 네. 멋있게 팔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먹어서는 뭐 좋을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부작용도 좀 있고 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크게 좀 고생을 하고 어. 요즘은 이제 이런 건 안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도 저 음료 마셔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뭔가 원소가 무언가 화학 반응을 쉽게 일으킨다는 게 우리 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또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던 리튬 편이었습니다. 곽재식의 원소 오픈 타임 인 주기율표. 요즘 주기율표에서 인기 급상승한 원소 리튬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도 좀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이 되길 바라보면서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보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재생이 되기를. 네. 사랑의 배터리처럼 곽재식 작가 오늘 열창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